2018년 10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직 강화 특별위원, 위원에 불과하지만은 거의 지금 당권을 다 쥔 듯합니다. 이 전원책 위원이 글쎄요, 지금 통합으로 가자 이러면서 태극기 세력까지 다 끌어안으려 하고 있습니다. 인적 청산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민주당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국군이 아직 우리에게 있다. 자, 전원책 이펙트. 어떤 여파를 미칠지 향후 총선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택시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카풀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거 소상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핵심 민생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사립유치원 비리 혐의자 이들만 족치면 끝날까요? 네, 전반적인 한국의 보육, 교육 체계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화인프라 지역. 이거 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이걸로 양치질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이걸로 양치질 안 해보면 죽을 때 후회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 정도예요? 감기 걸려서 헛소리를 이한테 펜치는구나. 이한테 이 작은 호강도 안 해준다? 이를 평생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또 박 의원님, 또 형수님께서. 네. 실제로 이거를 구매를 하면서 쓰신대요. 이 치약을. 아니, 진짜? 나는 몇 년 됐어요. 네, 몇년 됐는데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보던 브랜드고, 그래서 또 치약이 이게 소위 말하면 맛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써보면 좋아요. 어떤 면에서 계속 말이에요. 일단 이게 그 양치를 할 때 구강 전체에 심연막을 형성하는데 세균 발생과 번식을 억제하고 오염물질의 지하 재흡착 이걸 방지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확실한 개운함과 구강 질환 관련해서 통증 완화, 입냄새 싹 제거합니다. 나는 이게 치약을 쓰는 습관이 칫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거든요. 그랬다가 내 집사람한테 혼났어. 엄청 많이 쓰시는 이 거예요? 치약은 그 반의 반 정도만 해도 충분히 손톱만큼 충분히 그 효과를 내기 때문에 비싼 치약이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적게 쓰는 이유가 실제로 적게 써도 그만큼 효과가 좋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크게 비싼 게 아니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걸 액면가가 보통 치약이 한 6배 이렇게 되니까 선뜻 사기는 안 되는데. 근데 선뜻 어떻게 사셨어요? 아니 난 내가 산 게 아니라니까. 나는 페리오 치약 같은 걸 좋아해. 네. 근데 형수님이 와이프가 어디서 좋다는 얘기를 듣고서 소개를 받고. 아이고 세상에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는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건강. 얼마예요? 김용민닷컴에서요? 15,000원이고 네. 일반 다른 쇼핑몰에서는 15,900원입니다. 900원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데가 김용민닷컴인데요. 입속에 그 미백 효과도 아주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모 인사가 어떤 사람 몸에 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발랐을 것이다. 이걸 발랐을 것이다. 점 주시는 거죠? 그렇죠. 점도 지워진다. 파인프라 치약 여러분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파인프라 치약입니다. 이거 땡기는데? 이게 팟캐스트 허위 과정 광고는 주제가 없나? 가짜뉴스는 자유한국당이 이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표현의 자유라고 맞아. 자유한국당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걱정이 없어요. 저희가 정치 현안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들 합니다. 애청자분들이 열심히 제가 부동산 설명해봐야 많이 안 보시는데 정치 얘기만 하면 난리가 나요. 맞아요. 오늘 또 정치 얘기 좀 할까요? 호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 전원책 씨가 태극기를 끌어안는 순간 이건 다음 총선까지 다 예측이 차르르 끝나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어때요? 그렇죠. 근데 그 양반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고 나오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고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 보수라는 게 우리 사회에 실체가 없는 건 아니죠. 있어요. 박근혜가 무슨 짓을 해도 지지하는 한 10% 내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연령으로는 한 60대 이상의, 지역적으로는 TK에 집중돼 있는. 근데 지난 탄핵 때 이 사람들의 정치적 실체가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일종의 이제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해체하라고 주장했고 내란을 선동했잖아. 그렇지. 계엄 선포하라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보수가 거듭나거나 내지는 보수가 다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제해야 될 세력인데, 가장 먼저 배제는커녕 거기를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전원책 변호사가 얘기하는 순간,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얘기하는 인적 쇄신은 물 건너간 거고, 통합이라는 것에도 저게 뭘 위한 통합일까, 이게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으로는 유승민도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한쪽으로는 태극기 보수도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그렇습니다. 다름없거든. 예, 예. 그래서 저분이 드디어 평론가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 평론가 정치의 네. 한계가 들어갔다. 왜냐하면 조강특위 위원장은 칼잡이로 간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입은 무겁고 이 칼은 날카로워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입부터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칼이 없더라고요. 아예. 이제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전원책을 누가 두려워하겠냐. 왜냐하면 조강특위원장이 칼잡이가 말이 없으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렇게 그냥 말로 다 해버리면 그 말도 뭔가 이게 방향이 일관되거나 이러면 모르겠어. 근데 완전 좌충우돌이거든. 오늘은 저 태극기 보수 같이 해야 된다 그랬다가 내일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끝장 토론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박근혜 탄핵 끝장 토론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는 저걸 공개 토론을 하면은 전부 입을 다물 거고 문 걸어 잠그고 하면은 그 안에서 거의 개싸움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이게 평론가로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한편으로는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하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서 빌드업을 해나가야 될지 그렇지.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평론가처럼 그냥 이게 툭툭 내뱉고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사람은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조강특위 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을 다음 총선을 대비해서 선별해가지고 옥석을 가리는 자리니까 말을 많이 하기보다 일관된 기준을 그리고 지금보다 앞으로의 이 자유한국당이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최소한 이 합리적 보수층들 정도에까지는 그 시그널을 주면서 이걸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있던 합리적 보수도 도망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민주당이 좋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지. 그렇지. 거의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뭐 오래 볼 것도 없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건전한 보수가 나와서 또 일정하게 이제 경쟁이 돼야 민주당도 긴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계속 이제 자기네들 그 지지 기반을 협소하게 만들고 또 수구 세력화 되면 될수록 물론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지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또 그 때문에 정말 이제 개혁을 거듭해야 되는데 이 혁신을 또 이렇게 느긋하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하기 힘든 걸 위기 상황이니까 밖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전원책은 그래서 이제 물갈이를 해줘야 되는 역할을 받고 들어온 건데 이 사람이 물갈이의 기본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박근혜 취재에 대한 심판이에요. 5월에 대선이 있었죠. 이건 역시 자유한국당이 변치 않아서 박근혜 취재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번 지방선거 역시 그 박근혜 취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해서 그 체제가 거의 유지되는 가운데 치러진 선거였고 또 완패를 했어요. 다음 총선도 그렇게 갈 겁니다. 이 보스가 안 바뀌니까 박근혜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 보스 정치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보스 정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낼 그 뭔가 동력을 있어야 돼요, 사람이 새로.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다음 총선도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체제에 대한 심판적 성격을 갖는 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전원책 씨 이야기를 좀 했는데 좀 사적인 얘기 좀 풀게요. 네,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뵌 이야기. 제가 그 채널A에서 옛날에 뉴스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오. 제 개그맨 최초로. 이분이 채널A도 나갔단 말이야. 네, 나는 채널A에서 그런데 섭외가 와도 거부하고 그래. 채널A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네. 그때 이제 강적들이 동시에 섭외가 들어가가지고 강적들을 선택했던 저의 잘못된 선택이었죠. 뉴스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채널A 가면 그때 너무 좋았다고. 그때 이거 섭외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 뉴스를 진행하고 나오고 이제 다음 패널이 이제 전원책 변호사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님한테 인사를 드렸죠. 어르신이고 또 연장자시니까.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냥 씹고 가더라고. 짚고 가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그 지금도, 아니, 인사를 했으면, 그래도, 예, 안녕하세요. 같이 이렇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또, 뭐, 반갑습니다. 뭐,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시민 작가한테는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당신을 좆도 아니게 보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한다는 얘기야? 네가 유시민이 되면 그때 됩니다. 그때 정치 안 했겠지. 내가 유시민이 되면 된다. 그렇습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예. 유시민처럼. 내가 올라가야 되는구나. 저렇게다가. 그럼 확연히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다. 예, 의무인 때. 혜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는 격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야. 인사 받아주셨어요? 제가 6년 전쯤인가 5, 6년 전쯤에 네. 그 MBC 100분 토론인가를 같이 출연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이 양반을 딱 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논리가 아니라 우기이구나. 야, 정말 보수의 농객이 엄청 없구나. 근데 이런 양반이 어쨌거나 이제 기업들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니까 뭐 규제 풀어라 등등 하니까 그 정경련이 돈 내서 만든 자유기업원의 원장까지 했었어요. 그것도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한편으로는 태극기 무대까지 끌어안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박근혜만 없는 새누리당을 복원하겠다. 그렇지. 이 구상인 거죠. 근데 그게 되겠냐고. 이미 이제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그 한 축이었던 바른정당이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일부는 또 갔다가 돌아왔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당내에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근데 이제 박근혜 탄핵에 56명인가가 반대했어요.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그 중에 몇 명은 탈당했지만, 뭐 조원진 뭐 등등 몇 명은 탈당했지만 대다수는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마음속으로 승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탄핵 그 사유부터 과정 다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뭐 끝장 토론을 하자는 문제의식은 알겠어.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합의할 수 있는 합의 지점을 만들어서 더 이상 이거 가지고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그 합의 지점이 과연 만들어지겠느냐. 뿐만 아니라 박근혜만 없는 새누리당이 과연 그게 무슨 쇄신이며 보수의 거듭남이며 내지는 다음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진영이 되겠냐. 그거는 결국에는 반문재인 혹은 반민주당 요 이른바 이제 그 최소 강령을 가지고 다시 모이겠다. 이거밖에 안 되고 근데 저거 성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촛불 이전의 국민과 촛불 이후의 국민들은 달라졌어요. 이미 저 보수의 밑바닥을 봤거든. 그 밑바닥의 밑바닥까지 국민들이 확인한 상황에서 뭘 해보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전인수격의 그런 시도고. 근데 전원책 변호사가 재밌는 게 그러면서도 보수는 뭐 가치가 중요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평론가라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하고 본인이 이 행동하는 게 달라. 이 정치는 이게 다르면 안 되거든. 정치는 너무 좋게 이야기하시는. 아니 근데 평론가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성이. 근데 전원책 변호사가 원래 책임성이 없어요. 딱 그거야 내가 보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도 그걸 자기 안에서 헷갈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렇게 다툼을 하다가 이른바 이제 뭐 쇄신도 통합도 다 못하지 않겠냐. 나는 지금 김무성이라든지 홍준표라든지 이런 자유한국당 내 큰손들 그리고 이른바 권력투쟁에 이 산전수전 백병전 다 겪고 이골이 난 사람들은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그렇게 해봐라. 발전 않게 그러지 않겠어요? 홍준표 벌써 몸풀고 있잖아. 예. 나오려고. 뭐라고 떠들든지 뭐라고 액션을 취하든지 신경 안 쓰겠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상황은 이미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유시민 작가는 정치에 나옵니까? 아니 근데 나는 그 문제를 왜 이렇게 언론이 관심을 갖고 내가 나가는 지금까지 여러 프로그램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일단 본인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난 정치 안 한다가 아니고 임명직이나 공직선거에 앞으로 내 인생에서 출마할 일은 없다. 아 그렇게 단순. 네, 이분이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5년 전에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한번. 근데 이번에 이제 노무현 재단의 신임 이사장이 되면서 말이 많잖아 또 주변에서. 그러니까 한 번 더 그거를 확인을 한 거고 나는 진심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생각은 아주 오래된 생각이라고 믿어요. 유시민 작가의.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하면서부터 했던 생각인데 그래도 자기가 이제 국민참여당도 만들고 했던 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통합진보당 거쳐서 정의당까지 오는 데는 자기 역할을 했던 건데 이 생각이 하루 이틀 사이에 형성된 생각은 아니고 아주 오래된 생각이고 그러나 변수가 아예 없진 않다. 저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 변수는 뭐냐면 여권의 대선 주자군의 그 기상도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권이 대선 주자군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야당에 비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쟁력도 높아요. 지금 뭐 이낙연 총리도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도 있고,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도 나오고, 김부겸 장관도 있고, 김경수 도지사도 있고. 근데 이런 카드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이게 2022년이 차기 대선인데 다음 총선을 2020년 총선을 거친 이후에도 간다 이러면은 유시민 그 작가는 지금 생각대로 나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구도가 흐트러지고 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과 같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뭔가 변화가 생기면 아마 대중들 사이에 호명이 있지 않겠어요? 그 기존의 유형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어떤 리더십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경쟁력이 필요하다. 그럼 아마 끊임없이 호명이 될 거예요. 그게 하나의 변수인데 뭐 유시민 작가처럼 명민한 사람이 뭐 그런 것까지 예측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도 본인은 안 하겠다.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라고 봐요. 그 유시민 작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금요일 오늘 녹화하는 날 국감이 있었는데 이거 뭐 국정감사가 아니라 이재명 청문회지 뭐. 국정감사. 야, 이거 나훈아 씨. 아니 점은 끝났잖아. 네. 대한민국 3차 아니 그들은 아직 안 끝났어요. 대학병원에서 없다고 하긴 했는데. 그들은 아직 안 끝났어요. 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이렇게 부정해도 돼? 아니 사실 오늘 한번 그 단상위로 올라갔었어야 됩니다. 벨트를 열면서 과연 보여줘야 믿으시겠습니까? 해서 나훈아 씨 2로 해가지고 그랬으면 찍기가 재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재명 지사는 뭐 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음 대선에는 뭐 기회가 없을 것이다. 아, 그래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네. 저는 근데 최근에 좀 민심의 변화를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재명 지사를 오히려 다시 보게 됐다.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 네. 어떤 점에서? 첫 번째,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엄청 두들겨 맞았죠. 그런데 까놓고 보니 이게 실체가 없는 게 드러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저 사람 별 문제도 없었는데 엄청 당했네? 갈굼당했네? 예. 약간의 동정심 비슷한 게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이재명 지사만큼 사람들 마음을 미리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은 잘 못 봤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전해철 의원 쪽 인사라고 제가 생각하던 그런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변해준다든지 옹호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나서기가 좀 그렇다. 이런 게 하나의 이유일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의 지지그룹 내에 완강한 이재명 비토가 있잖아요. 지난 경기도지사 경선 때 김진표 후보는 아예 너 탈당해라. 이렇게까지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그 얘기는 그쪽 표를 땡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정치를 했던 거죠. 그분들은 정말 아주 굉장히 똘똘 뭉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김진표 후보가 2등인데 이 판을 흔들기 위해서 큰 카드를 꺼냈구나. 그래서 이게 정말 먹혀서 김진표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은. 그거 꺼내서 워낙 이재명 지사의 이미지가 그때 안 좋았어요. 그거 꺼내서 꼴등했잖아. 근데 당에서 누군가라도 나서서 좀 단호하고 준엄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선을 긋고 그리고 그 무책임하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중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건 없다는 건 좀 아쉽죠. 괜히 또 그쪽 옹호해줬다가 뭐가 묻었다느니 뭐 이런 소리 들으면 김용민도 그쪽으로 몰렸잖아. 네. 근데 근데 저는 이제 대놓고 이재명 지사를 계속 혐오하면은 난 이재명 지사 투쟁한다고 그랬어요. 정치인,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견제라면야 이건 권장해야지. 그 차원이 아니라 이재명을 찬성했다고. 또 이재명을 과거에 찬성했다고. 이제와서는 이재명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쓰레기로 뭐라고 했냐. 지금 최민희 의원이 그런 경우에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선 때는 전해철 지지했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됐어. 이재명 후보가 우리 당 후보가 됐으니까 이제 밀어줍시다. 한마디 했다가 아주 쓰레기가 됐어요. 물론 이제 정치인 이재명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기 선호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한 업적, 또 그 사람이 한 정치 행위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걸 떠나서 아니에요. 이재명이 하면 뭐든 싫고, 이재명만 아니라면은 뭐 남경필이 됐든, 뭐 자유한국당이 됐든, 그게 차라리 더 낫다.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인 거죠. 자, 그나저나 우리 이 카풀 이것 때문에 지금 택시들이 멈췄는데 예. 어제 저는 그 카카오 택시를 저는 이제 술자리가 있거나 그러면 아예 차를 안 가지고 가거든요. 예, 예. 어제 아무래도 제가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친구를 다행입니다. 만나러 나가는데 예. 카카오 택시 불렀어요. 예. 안 잡히더라고요. 안 잡혀. 그리고 봤더니 음. 이분들은 이거는 아마 고급점 볼 겁니다. 일부러 잡습니다, 기사분들이. 잡고 나서 꺼요 다시. 취소를 시키더라고. 일부러 계획적으로 누가 못 잡게 하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나 로즈 잘만 탔는데. 아, 집회 그래요? 있던 날 광화문에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네. 그 약속 끝난 시간이 집회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광화문에서 현대 개동사업 뒤에까지 또 약속이 있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차가 안 와서 한 25분 가까이를 내가 걸어갔어요, 어제. 근데 이제 어제 그 집회에 대해서 여론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이 택시 노동자들 생존권 집회를 이전에 하면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는데. 그렇지. 이 카풀 반대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론이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우버라든지 이런 게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들어왔죠. 다 대중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못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카카오가 카풀에 진출하겠다고 하니까 이 택시 기사분들도 다른 때에 비해서 더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게 합리적 중재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중재안을 내긴 냈어요. 출퇴근 시간 각 1회. 그러니까 2회로만 제한하고 전업 카풀 기사는 안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택시 직장이 업계가 있는 분만 이제 할 수가 그렇죠. 근데 있게. 택시 업계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는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면 어쨌든 뭐 지켜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도 나고 이렇게 될 불편하죠. 테니까 네. 택시 업계도 이 추세를 막기는 난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공유 경제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어떤 플랫폼으로 등장을 해서 그렇지. 그게 뭐 새로운 산업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좀 상생 방안을 찾아서 뭔가 합리적 절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좀 문제점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일부의 분들의 택시를 타보면 일단 차에서 담배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 차에서 그냥 담배 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냥 그때만 손님이 있을 때만 안 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내가 속이 너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급정거 브레이크를 너무 막 밟고 뒤에 앉아있으니까 저도 속이 안 좋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근본적으로 택시의 서비스가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무슨 다른 서비스가 생기더라도 택시를 안 탈 이유가 없죠. 택시를 타죠. 하지만 그 서비스의 개선은 없이 항상 이제 기본료 올린다고 하고 이런 뭐 우버나 뭐 진짜 카카오 이런 카풀이나 이런 게 생길 때마다 반대를 해오니까 일반 이제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현희 씨 이야기한 건 이용자로서의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요구인데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자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용자의 편익 그런데 거기에 생기는 어떤 기존 효율화되면서 생기는 일자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충돌 현상이라고 봐요. 이번에 있는 이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자주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택시 업계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겠네 뿐만 아니라 우리 소득이 당장 줄어들겠네 이런 이제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우려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정당하다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택시 경기들이 좋지 않거든요. 그 운전기사들 만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한 번씩 물어보는데 월수 뭐 200 정도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충분한 생계벌이가 안 돼요. 아유, 현대인이 그 정도 갖고는 못 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현희 씨 이야기한 것처럼 택시 서비스가 여전히 뭐 불만족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이거 어떨까요? 지역별로 한정돼 있잖아요. 영업하는 구간이. 이걸 다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다 없앤다는 건. 서울 택시가 예를 들면 저기 용인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용인에서 손님을 태워가지고 뭐 성남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당근을 제시하는 겁니다. 택시업계도 이런. 그건 근데 택시 업계가 사실은 뭐 지역별로 다르긴 한데 지역별 면허 제도를 도입해서 지역별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그러니까 아니라 이제- 지역별로 네. 요금 체계도 좀 다르죠. 네, 네. 시간별이 병산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지방일수록 거리당 요금이 더 높고 왜냐하면 거기 이제 뭐 네. 이용객이 작고 시장이 참 좁으니까 안타깝습니다. 통일시키기가 쉽지 않고 웃겨보려고 한 거였는데 지금 이걸 프로 받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웃겨보려고 한 건데 아무도 웃질 않고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은 말하는 사람이 뭐가 돼요 이게. 내가 이분 스타일을 알겠어. 예. 진지하게 던져봤어. 예. 근데 아니면 예. 웃긴 적 했던 이야기라고 근데 약간 웃기려고 아니, 근데 던지면 이제- 친구 일리가 있었어. 일리가 네, 있었어. 일리가 있었어요. 선 소장이 아니 근데 지적한,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게 네.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제도가 맞아요. 아니 물론인데 그건 이제 택시업계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강남역에서 나오고.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자동차에 관한은 소유도 안 하겠지.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죠. 이런 거죠. 집 앞에 차를 딱 세워놓고 굿바이 하면 지차가 알아서 저기 저 주차장에 가서 씁니다. 그러면 다시 호출하면은 지가 알아서 또 와서 네. 태워 가는 거야. 차량을 소유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는 이런 구조 자체도 바뀌게 저번에 되고 얘기했었잖아요. 차 안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다고요? 그죠 저축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아 사립 유치원. 아, 예. 난리예요, 지금 진짜. 지금 제 아이가 경기도 용인의 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는 비리 유치원 명단에 안 아, 나와. 안 들어왔어요. 그것도 다행이네. 주변에 평판이 좋은 유치원입니다. 행복한 유치원이라고. 근데 처음에 제가 공립 유치원 넣었다가 안 돼가지고 안 돼. 아, 안 된다. 결국에 이제 행복한 유치원 보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일단 사립 유치원이라서. 그래서 계속 불행한 유치원. 그래서 불행한 유치원 잘 다녀왔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행복한 유치원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게 좋은 유치원이에요. 행복한 곳이네. 네, 행복한 유치원 맞습니다. 감사를 아직 안 받았을 수도 있어. 그런가요? 왜냐면 이번에 공개된 게 예. 한 2,000개 감사한 결과인데 그래요. 전국의 유치원이 한 6,000개 돼요. 그러니까 40%만 감사한 근데 결과거든. 거긴 굉장히 좀 제법 큰 데고 그래서 받았을 수도 있고. 만약에 거기가 그렇다면 제가 그때 가서 불행한 유치원 바꿔서 부르겠습니다만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애들도 만족하고 그 부모님들도 만족하니까 말이죠. 그 애들 근데 반응 보면 알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은폐됐거나 내지는 방치됐던 문제가 이번에 터진 건데 일단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잘했고요. 저거 뭐 다 알고 있었던 문제지. 알고 있었는데 눈치 보면서 누구도 꺼내지 못했던 문제를 용감하게 꺼낸 거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성기구를 이제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국가의 지원금 갖고. 예. 예. 동탄 무슨 유치원이던데. 그 원장님이 쓰신 건가? 모르지 그런 것까지. 선물 줬겠죠? 네. 그런가? 예.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유치원은 공적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리과정 지원이 전면화되면서 이게 공교육 체계 일부로 들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지원도 안 했고 관리 감독도 안 했는데 이제 지원금이 나가니까 정부로서는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홀히 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립 유치원 운영자들, 원장 이런 분들은 아니 이거는 내가 돈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그 내가 땅 사서 내가 집 짓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어쨌든 내가 여기 투자한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원받는다 그래서 정부가 그 회계하면 못내 이런 걸 다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냐. 그럼 우리는 응할 수 없다. 이 이제 저항이에요. 예전에 이제 보육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에 그 인프라를 우리가 어떻게 확충했냐면 공적인 해결 방식으로 확충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민간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어린이집도 똑같고 유치원도 똑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설립도 인가도 쉽게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예, 예. 이제 우후죽순격으로 질도 표준화 안 돼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막 생긴 거예요. 막 생겨서 이게 이제 지금 초과 공급, 과잉 공급 상태에 놓여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공적으로 지원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공적 관리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빚어지는 이제 충돌이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반해서 아까 이제 좋다고 얘기했던 국공립 유치원은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해요. 지금 유치원 전체- 아동 대비 한 25% 그리고 정도밖에 서울대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고. 예,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유치원의 한 10% 정도도 안 되죠. 선호는 굉장히 높은데 네. 그러니까 막 대기줄 막 서 있다가 지원에 뽑기하는 네, 거예요. 안 되는 경쟁률, 거지. 평균 경쟁률이 200대 1이 넘습니다. 200대,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말이 안 국공립 어린이집도 비슷해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그나마 좀 낫긴 한데 그게
10%도 안 되더만요. 네. 그러니까. 비율로 여전히 선호에 비해서 너무 공급이 부족하고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민간 인프라가 자리를 잡고 기득권화돼 있어서 거기에 공공 인프라를 하나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저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그렇죠. 네. 2016년도에 수원에서 총선을 치르는데 출마한 지역에 단설 국공립 유치원이 하나 들어오는 계획이 있었어. 네. 그거에 반대하면서 이제 유치원 원장들이 벌기를 했어요. 그때 그 지역에서 출마한 모든 후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거에 대한 입장을 물었어. 당신의 입장은 뭐냐. 이게 일종의 이제 선거 시기에 노골적인 압력이고 유치원 교회가 후보마다 동성애 문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비슷한 그 거죠. 질문도 받았어요. 네. 어디 교회 한 군데 갔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유치원 설립자 운영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그 유치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많고 또 특히 이제 학부모들하고 네트워크도 촘촘하고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을이에요, 을. 학부모가 갑인 게 맞는데 돈 내고 유치원은 보내는데 근데 이게 교육이라는 특수선상 아이들을 애를 벌모로, 맡겨놓은 특수선상 아이들을 벌모로 잡혀 있다고 보는 거죠. 을이라고 을.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활용해서 사실 이렇게 저항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들춰보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다. 명품백 사고 뭐 자기 뭐 아들이며 딸이며 다 고용해서 월급 막 1,000몇백만 원씩 주고 이게 무슨 회사도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하는데 구멍가게만도 못하게 운영을 한 거고 거기에 이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다. 게다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벌모로 맡겨놓으니까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아까 불행한 유치원인 것 같아도 예. 김용민이 찾아가서 항의를 못해요. 애한테 해코지 할까봐. 네. 애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예. 요런 그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리와 횡령을 밥 먹듯이 했다는 거는 이제 분노가 폭발했죠, 사람들이. 뭐 어제 교육부가 그 개선 계획도 발표했지만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 놓고 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그러네요. 이번에 하여튼 그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당장의 진통은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하여튼 폭로되고 불거진 건 잘 됐다 오히려. 근데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체제를 잡자 이런 이제 좀 생각이 들고요. 박원석 의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너무 이제 막 급성장하는 사회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막 인구도 급성장하고 또 애들도 많이 태어나고 이런 시대다 보니까 많은 걸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걸 이제 사립 쪽에다가 맡겼단 말이에요. 그렇지. 사실 그게 근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겪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보세요. 이게 사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는 그나마 좀 나은데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립 학교 비율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병원.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죠. 공공병상 비율이 우리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거든요. 한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립 유치원의 국공립 비중하고 우리 공공의료병상 비중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인프라가 없는 가운데 사립에다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거나 환자들을 받는다거나 이런 공공적인 어떤 역할들을 맡긴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국공립이면 뭐 예를 들어서 공공이 통제를 하면 되고 완전히 사립이면 니네들이 뭐 심지어는 뭐 사업하듯이 해도 되는데 문제는 사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끌고 왔는데 여기에 공공적인 역할을 일정하게 맡겨. 그리고 그 역할을 인정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줘. 근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느슨하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체제를 정비해야 될 때다. 네. 이번에 이제 그게 좋은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저는 좋은 안을 냈던데 지금까지는 그냥 교비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이제 넣어놓고 거기서 그냥 막 썼단 말이에요. 지금은 보조금이라고 줬는데 보조금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이라고 규정을 하고 명확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이번에 나가야 된다. 아, 그래요. 그리고 예. 그 이덕선인가 뭐 한유총 뭐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야, 이 업계가 정말 너무 썩어 있다. 그리고 도덕성이 마비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인도 아니거든. 이 설립 형태가. 이 법인이 개인 유치원 사업- 총연합회. 아니 유치원 각각이. 예, 예. 유치원 각각이 법인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 사업체 비슷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법인이면 이사회가 있고 감사가 있고 최소한의 그 내부 감시 기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내부 운영 체계라는 게 존재하는데 법인이 아니고. 이건 그냥 자기 가게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는 독특한 그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어 설립자라는.
이 설립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또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어요. 네. 또 유치원을 사고 팔고 싶어요, 자유롭게. 그러나 우리 이제 초중등교육법상 교육 목적이 계속되지 않는 이상 사고 파는 건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교육 목적이 계속되면, 즉 운영권을 양도하는 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그건 가능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운영권에 막 프리미엄도 얹고, 뭐 소위 말하면 권리금 같은 것도 얹어가지고 운영권 양도 양수도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국회 기재위에 4년 있어 보니까 매년 올라오는 이제 세법 조항들이 있는데, 특히 조세감면과 관련돼서 이 법안이 매년 올라와요. 뭐냐면 이거 가업이다. 중소기업 가업 상속 공제를 유치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법안이 매년 올라와요. 자식한테 물려주려니까 이게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정치적으로 엄청 큰 압력 단체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지방선거 뭐 하여튼 좀 도전을 해봤지만 보면 지역에서 이 유치원 업계 협회가 있어요. 예. 예. 이 사람들이 가지는 힘이 진짜 어마무시하고 그래요? 제가 그리고 기자 생활할 때도 사실은 좀 느꼈는데 처음 기자 생활하면서 어느 지역에 뭐 국공립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사립 유치원들이 너무 비싼 뭐 원비를 받고 있다. 뭐 등등해서 이렇게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쓰고 나서 막 진짜 그 지역의 그 유치원 협회 회장이라는 뭐 회장단들이 몇 날 며칠 찾아와서 막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그때 네. 앞머리가 좀 뽑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혀 뽑히지 않아요. 오른쪽만. 예, 그렇지. 아니, 선대위는 예전에 한 20년 전에 만났을 때도 앞머리가 저랬어. 아, 그랬어요? 그때는 기자 때 뽑힌 거야. 아니야. 예. 왜 이마가 그때 좀 이거보다 예, 낮았어. 예, 예. 아, 그나저나 박용진 의원은 진짜 한 건 했네요. 예. 이게 진짜 국회의원의 멋진 모습이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많이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저기 정두원 의원이 얘기하더라고. 저 정태근 의원 진짜 걱정하는 마음에 유치원 단체든 이런 이익 단체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뭐 유치원 비리를 폭로해서 저 새끼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절대. 뒤에 가서 은근슬쩍 얘기하는 거야. 아, 저 새끼 싸가지가 없대. 아니 그 새끼 좀 말이야. 지난번에 차에서 내리는데 건방지게 뭐 씨발 뭐 아래 위로 그냥 야리면서 침을 뱉더라고. 흠집을 내는 이 새끼가 뭐 완전히 인간이 아니구만. 이러면서 아주 구전으로 사람을 착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카메라 들고 쫓아다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보통 총선하면은 유권자가 그냥 한 뭐 20만, 30만 이 정도가 보통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집단들이 뭐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악소문을 내면 상당히 많은 표를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저는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플러스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올라가고 당연하죠. 그다음에 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퍼진다 하더라도 지역의 유권자들 대다수는 그래도 그 망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보지는 않지만 저는 경험자. 아니. 교회 얘기하고 싶으신 건 아니, 뭐예요? 양심적인 경제학자 선대인이 무너지는 거 봤어요. 아니, 거기서 무너진 거 아니야. 그래요? 유권자에서 무너진 게 아니고, 당내에서 무너진, 당내에서.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그래요? 에이씨! 아니, 근데 이제, 그, 박용진 의원은 칼을 뽑았어요. 근데 칼을 뽑았으면 이제 어쩔 수 없어. 여기서 어설프게 집어넣으면은, 진짜 이런, 말하자면 공세에 휘둘리는 거고, 끝까지 가야지. 그렇죠. 본인이 법안 발의도 했고, 뭐, 고소, 고발 다 감수하겠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끝까지 가야 이런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에 제대로 개혁하면 오히려 점수를 딴다 확실히. 이거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그동안 갖고 그럼요. 있던 그리고 체감하고 있던 문제들을 전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니, 너무 재밌는 건 이런 거야. 사실은 이런 이슈는 여야를 떠난 문제잖아요. 진보 보수가 없고, 이거야말로 이제 적폐지, 대한민국의. 그건 무슨 이념적 차원의, 내지 정치적 차원의 적폐가 아닌 적폐지. 근데 이거를 민주당 의원이 먼저 제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은 조용해. 너무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예. 자, 그리고 물론 자유한국당 쪽이 그 지역에서 이런 뭐 유치원 연합회라든지 이런 쪽하고 훨씬 더 가깝게 유착을 많이 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긴 하지만 조용해. 조용하고 요즘에 꺼내든 거는 고용승계, 서울교통공사. 예. 그거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예. 이거를 꺼내 들어가지고 뭐 김성태가 국감장에 가가지고 시위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맞불을 놓고 있는데 또 그 서울시 교통공사 고용승계 이 문제에 대해서 내지는 친인척 뭐 취업 특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용해 이번에는 참 이게 묘한 진영 논리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고용승계 문제는 뭐 그 자체로 또 짚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뭐 마무리 발언 비슷하게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국공립 유치원이 일단 부족한 게 근본적인 문제다. 맞아. 그러니까 교육은 공공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하여튼 이제 하다 보니 결국 사립의 힘을 많이 끌어왔지만 이제는 이게 국공립 유치원 인프라들을 일정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문제들을 풀어가기 어려워요. 사실은 아까 뭐 우리가 공공의료도 이야기했고 학교도 이야기했지만 국공립의 비중을 계속 높여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공립 비중이 지금 지나치게 낮은데 이게 중앙정부도 그렇고 특히 지자체의 경우도 그렇고 저는 합충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요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국공립 유치원 경쟁률이 220대 1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걸 보면서도 여기 돈을 쓰지 않는다? 이건 포퓰리즘도 아니고 이런 데다가 돈을 안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제약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립 유치원들 눈치 보느라고 막 잘 안 짓고 그러는데 제가 용인시장 선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국공립 유치원이 100만 도시에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구나 이제 그동안 토착 세력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정치를, 지역 정치를 해오다 보니까 눈치를 너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좀 제대로 확충하는 것 작업들을 용인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좀 해야 되는 거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많이 확충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참 특이한 게 대한민국 공교육 과정에서 국공립을 싫어하거든. 초중고는 국공립 별로 싫어해. 사립을 선호해요. 우리 리라 초등학교 수요자들이.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그러니까 자유형 사립고나 특목고나 이런 거 아닌 일반 고등학교도 사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슬럼가로 알아요. 국공립은 제가 나온 학교. 그런데 유독 이 보육 내지는 유치원, 그러니까 초등 입학 전 과정에 대해서는 국공립 선호도가 그러니까요. 하늘을 그러네요. 뜻이 높고, 예, 예. 근데 이게 내가 스웨덴을 한 몇 번 가봤어요. 한 3번 정도 가봤는데 갈 때마다 이제 보육시설을 들려봤는데 제가 느낀 게 국공립 인프라가 촘촘하게 깔리니까 좋은 게 이게 기회평등이야. 왜냐하면 시설이나 내지는 커리큘럼이나 이걸 관리하잖아요. 공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표준화되는 거야. 거기에도 사립유치원이 있어요. 그건 아주 지원 안 받고 정말 돈 많은 그런 진짜 이 애들이 보내는 무슨 영어 유치원 같은 우리로 따지면 그런 데가 있어. 근데 그거는 국가가 지원도 안 하지만 규제도 안 해. 뭐 니는 니들끼리 살아. 알아서 해라. 그 이외에 이 공적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은 스웨덴이 그게 제일 잘 돼 있는데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시설의 수준과 그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가리키고 뭐 하는 이 교육 과정의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든 부자 동네든 일단 애들이 처음 이제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교육 기회를 받는 네, 거죠. 교육을 시작하는 단계에 균일한 수준의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이게 기회평등의 첫 발을 내딛는 거지. 그게 참 인상적이었고, 심지어 그 undocumented migrant worker, 그러니까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오면은 애들 못 보내잖아. 그런데 걔들도 다 보내요. 다 받아. 그거 상관없다. 좋네. 야.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국정과제로 그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이걸 체계적으로 그리고 표준화된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들을 함께 채용하고 자질이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하는 이런 걸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이거 해야 되고요. 국공립 인프라를 많이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령대가 어린 아이들을 돌볼수록 교사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사립 유치원 업계 이런 데는 3년 이상 경험이 쌓여있는 유치원 교사를 뽑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 비싸진다고. 그래서 싼 맛에 쓰겠다는 거거든요. 다. 이른바 국공립 인프라를 깔는 것과 함께 이런 운영의 그런 어떤 관리 또 그 교사들의 질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해야 사실은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라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쭉 해가면 또 부수적인 효과가 어떻게 생기냐 하면 사립 유치원 원비 지금 막 엄청나게 불러대잖아요. 예. 뭐 이런저런 명목으로. 국공립 체계를 잘 만들어서 표준적인 그런 커리큘럼들을 잘 만들고 잘 운영하면 전반적으로 교육비가, 원비가 낮기 때문에 이 가격 안정화 효과도 생깁니다.
즉 사립 유치원들이 막무가내로 올려가는 걸 이렇게 막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건 지금 장기 과제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걸 좀 본격화하는 시발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요. 기존의 산림 유치원이 제 역할을 못하면은 차량 공유가 있듯이 네. 우버 유치원 만들어가지고 카카오 유치원. 카카오 유치원 이렇게 해서 유치원 서비스를 이렇게 뭐 너댓 명 모아놓고 하는 뭐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야 이제 출산율도 좀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제. 출산율은 역시 자율주행 자동차 그렇죠. 안을 따뜻하게 이동하는 모델인가. 그렇습니다. 예. 자, 황현희 씨가 주로 이용하겠죠. 뭐 여기서 네 명 중에서.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황금 선박 이번 주 순서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